이번 시간에는 칼을 찬 선비학자 남명조식의 그 학문과 또 현실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칼을 찬 학자 하면 우선 연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우리 보면 선비 그러면 뭐 붓을 든 학자 이런 것은 많이 연상이 되지만 칼을 든 선비학자. 이 남명조식은 그만큼 어떤 외부의 모순이라든가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상징으로 바로 이 칼을 차고 다닌 선비학자였습니다. 남명조식은 1501년에 출생을 해서 1572년 72세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 많은 학자들을 양성을 했고 특히 그의 문화에서 가장 많은 의병장이 배출하게 함으로써 조선시대 선비학자의 표상을 보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남명조식이 살아갔던 시대는 사화의 시대라 일컬어도 좋을 만큼 1519년에 일어났던 기묘사는 남명조식이 스스로 이 은거의 삶을 택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고 1545년에 일어났던 을사사 같은 경우는 또 이 친한 벗들이 많이 사화에 연루됨으로써 남명조식이 더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학자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사화 이후 1545년 을사사 특히 그 이후에 명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를 하면서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그 동생인 윤원영이 외척 정치를 수행함으로써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남명은 선비로서 그야말로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남명조식과 더불어 퇴계 이항도 똑같은 해에 출생을 합니다. 1501년생. 그래서 당시에 좌택의 우남명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흔히 퇴계 이항 선생의 뭐 정치적 학문적 라이벌 그러면 율곡이이 선생을 꼽는데 율곡이이는 퇴계나 남명보다 35살이나 어린 약간 후배 학자였고 실제 당대의 라이벌로는 좌택의 우남명. 왜 이렇게 부르냐 하면 당시에는 영남 지역 즉 경상도를 지금은 우리가 경상북도 경상남도로 일컫죠. 그 당시에는 경상좌도 경상우도 왕이 보는 것을 기준으로 낙동강을 기준으로 왼쪽 편은 경상좌도 오른쪽 편은 경상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퇴계가 주로 활동을 했던 안동 예안 지역은 경상좌도라 불렀고 남명조식이 활동을 했던 진주라든가 산청이라든가 이 합천 지역은 경상우도에 속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남명조식이 선비학자로서 가장 그 자신의 진면목을 잘 보여줬던 상소문이 1555년에 올린 을묘사직서였습니다. 이 사직서는 남명조식이 단성 현감직을 제수받으면서 이것을 사직하면서 올린 상소문인데요. 155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척 정치가 시행된 지 한 10년 정도 되던 그 무렵이었는데 상소문 첫머리에 남명은 전하의 나라일이 이미 잘못되어서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고 하늘의 뜻이 가버렸으며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비유하면 큰 나무가 100년 동안 벌레가 속을 먹어 진액이 이미 말라버렸는데도 해오리 바람과 싸나운 비가 어느 때에 닥쳐올지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위기의 시기임을 강한 그 어조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구가 자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를 지칭하는데요. 문정왕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지만 하나의 깊숙한 궁중의 과부이고, 그러니까 생각이 깊으시기는 하나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 실제 이제 문정왕후는 중종이 돌아가셨으니까 과부라고 표현을 했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다만 선왕의 외로운 후계자. 그러니까 보면 이 문정왕후에 의해 조정되는 명종의 그 위치를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문정왕후를 과부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우리 진짜 과부한테 과부라 그러면 정말 싫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그 시골의 선비학자가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이 상소문을 올리면서 당시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켜요.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이 군주에게 불경을 범한 죄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주장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도 상당수가 이 사람 너무 시골에 묻힌 선비여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니 그것이지 그 우국충정은 높이 살만하다 해서 남명에게 죄를 주면 언로가 막힌다라는 이유로 이것이 수습이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남명조식의 이 을묘사직서는 그 당시에 시골선비, 경상우도의 시골선비 남명조식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중앙에까지 알리는 중요한 그 상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명의 사상에서 되게 주목되는 것이 경의 사상입니다. 경과 의를 또 이게 동시적으로 해석해요. 우리가 보면 경은 그 성리학에서 철저한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경을 강조한 성리학자는 많지만 이 의를 동시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남명은 경이라는 수양을 바탕으로 한 기반 위에서 실천적 행동인 의를 강조하다라는 그 경의를 동시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의 사상이 아주 그 현실 비판적이고 상당히 그 실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명은 성성자라고 항상 깨어있는 방울이라는 뜻으로 요 경의 상징으로는 성성자라는 방울을 차고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의 상징으로는 이 경의검이라는 칼을 소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에는 내명자 경, 외단자 의라 해서 안으로 스스로 밝히는 것은 경이요, 밖으로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은 의다라는 이런 그 글귀를 새겼어요. 그래서 사실 조식이 그 살아생전에는 임진왜란을 겪지 않았지만 그 20년 뒤에 돌아가신 후 2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임진왜란 때 정말 칼을 들고 일어선 의병장들이 조식의 문화에서 가장 많이 배출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남명조식의 그 학문과 사상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남명조식이 유적지가 지금 진주라든가 산청, 합천 등지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특히 산청에 가면 남명이 말년에 거쳐 있다라는 산천제라는 그 학습 공간이 있고 또 이제 스스로가 마음을 씻었다라는 이 정자, 세심정이라는 이런 정자도 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남명조식이 후학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그 실천 의지를 강조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런 유적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지금 욕천이라는 시를 그 직접 지었어요. 보면 온몸에 그 40년 동안 남아있는 그 먼지, 티끌을 그 천섬 맑은 물에 다 씻어 버린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주목이 되는데, 만약에 그 먼지 한 점이라도 내 오장 내에 남아있다면 배를 갈라 흐르는 물에 붙이리라. 이거 보면, 야, 정말 이거 거의 할복 개념이거든요. 내 그 몸에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모순된 게 있으면, 한 털럭의 먼지라도 있으면 나는 그냥 배를 갈라 흐르는 물에 붙이겠다. 이게 보면 전통 성리학자의 시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과격하고 아주 결단적인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시도 남아 있는데요. 이런 그 남명조식의 그 실천 의지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사상은 임진왜란 때 이 의병 그 제자였던 의병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남명조식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경상우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학문의 산실이 되고 있었던 곳이 경상우도 지역입니다. 1501년 경상도 상가현, 지금의 합천 토동에서 출생을 했고, 아버지가 이제 그 조언영이라는 분인데, 아버지도 그 기묘사 때 그 조광조 일파로 분류돼서 자천될 정도로 상당히 살인파 학자로서의 의기가 아주 그 투철했던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명조식은 25살 때 원래는 주로 아버지가 거처했던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25살 때 성리대전을 읽다가 바로 이제 학자들은 출처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대목의 그 느낌을 받고 그 시골로 내려옵니다. 시골로 내려와서 그 주로 30대에서 40대까지는 처가에서 생활을 합니다. 우리 보면은 이 남명조식과 같은 인물은 주로 평생을 처사라 그래요. 관직을 하지 않고 그 제야에 응거하는 처사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래도 경제적인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배경으로는 부인이 그 남평조씨인데 이 장인이 김해의 부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 자녀 균분 상속이라 그래가지고 여성들도 똑같이 재산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유한 처가는 남명조식이 처사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김해에는 그 산해정이라 해서 남명조식이 거처했던 이곳은
또 한편으로 보면 바다하고도 직면해 있어서 남명조식이 외적에 대해서 강경한 대외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에 나오는 이런 분재기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30세부터 48세까지는 처가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48세에서부터 61세까지는 주로 외가인 합천에서 생활을 했고, 마지막 61세부터 72세까지는 지금 그 지리산이 보이는,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산자락 아래 산천제를 짓고 이곳에서 후학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처가가 있었던 김해, 외가인 합천, 그리고 이제 남명조식이 말년을 보여냈던 그 산청, 뭐 그 당시에는 진주권인데요. 이런 지역은 경상우도 지역이라고 불렸고, 바로 이 지역이 남명조식 학문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동예안을 중심으로 하는 태계이안과 서로 이제 비교해서 좌택의 우남명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우리 조식 선생은 일단 호가 좀 특이하죠. 남명입니다. 호. 보통 우리가 조선시대 학자들의 호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퇴계이안 선생 같은 경우도 그 결국 은퇴한 곳이 원래 토계였는데 거기서 이름을 조금 바꿔서 퇴계. 또 뭐 연암 박주원 같은 경우는 그 황해도 금천의 연암, 제비바위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뭐 율곡 같은 경우도 파주의 밤골 이런 뜻인데, 남명조식은 호가 특이하게 남명입니다. 이 어떤 거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소요유편, 장자 첩변이 소요유편인데요. 이 기록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대붕, 아주 큰 그 봉황새 같은 새가 날아가는 남쪽 바다가 남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장서에 해당하는 장자에서 따온 글귀를 가지고 호를 삼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남명이 성리학뿐만 아니라 노장 사상에도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실제 남명조식은 뭐 천문이라든가 지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그 제자들에게 직접 병법을 가르쳤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 터를 잡은 곳이 지리산 천왕봉 아래 그 산자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지리산이 주는 그 웅장함, 이런 것도 남명조식의 학문과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또 시대적 조건으로는 사화기,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됐던 외척 정치 시대에 뭔가 이런 그 정치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는 그런 선비 정신을 키워나갔던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남명조식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인물이 퇴계이황입니다. 영남학파의 양대산맥으로 지칭되었던 두 분이고, 뭐 우리 역사에서는 조선 중기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도 꼽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평생 서로 존재는 알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편지글은 자주 교환을 했는데, 이 남명이 퇴계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평생 마음으로 사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사실 본뜻은 그 다음에 있어요.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 뿌리고 빗자루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말하여 그 헛된 그 말들 같은 거, 이런 것을 도명기세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 이름을 도둑질하여 남을 속이려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기록을 보면은 도명기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그 당시에 그 퇴계이황이 고봉기대승과 같은 인물과 더불어 사단칠정론이라 그래가지고 뭐 성리학의 이론 체계를 아주 그 깊이 탐구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예전에 뭐 국사책이나 뭐 이런 그 국민윤리 책 같은 데서 아마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사단칠정론, 니바리, 기승지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성리학 힘들지, 복잡하지, 이런 경험 많으실 건데, 남명조식도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은 백성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실제 그 학자들 스스로가 천리를 말하면서 헛된 이름이나 도둑질하는 거다. 그래서 그 퇴계 선생 같은 이 당신 같은 분이 왜 이 꾸짖지 않고 오히려 이런 거를 조장하느냐라는 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퇴계이황은 성리학의 이론 중심을
강조한 학자였다면 남명조식은 이미 이론은 다른 학자들도 다 정리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천만 하면 된다라는 바로 이 실천 중시 사상이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남명조식은 이 합천이나 진주와 같은 경상우도를 중심으로 주로 을을 강조했다면 퇴계이항은 안동, 예안과 같은 경상자도를 중심으로 인을 중시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성호이익이라든가 이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학자들도 이 두 사람의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명조식이 또 보낸 편지에서는 그 퇴계이항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그 중앙 정치에서 이 좀 간신들을 좀 몰아내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때 이제 재밌는 게 한약 약재인 발운산, 이게 한약 약재이기도 하지만 한자로 하면 구름을 거두어 주는 약재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걸로 좀 나쁜 정치인들 좀 몰아달라. 근데 이때 이황이 답을 하기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도 잘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나도 지방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마땅할 당 돌아갈기, 이 당기, 우리 한약재로 많이 쓰이잖아요. 이렇게 정말 이 당시의 지식인들도 뭐 요즘으로 치면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서로 편지를 교환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남명조식과 퇴계이항은 50여 년간 사학위를 경험하면서 출사보다는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전념했던 그런 면에서는 그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이 시기를 위기의 시기로 인식했던 인물이 바로 남명조식이에요. 남명조식은 이때가 이게 모든 처방이 이게 되지 않는 시기다. 그 고목 같으면 이게 고목이 완전히 말라붙는 시기다. 그래서 이 상소문에서도 구급이라는 표현을 딱 씁니다. 이게 정말 급박한 시기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두 사람의 또 차이점은 퇴계이항은 그 몇 차례 이제 그 관직에 진출해서 자신이 그 공부한 학문을 실천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나갔지만 남명조식은 한 번도 출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직 제안이 오더라도 다 거부를 하면서 나는 현실에서 비판하는 처사로 삶을 마감하겠다 해서 남명조식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나는 처사로 불릴 것을 정말 영예로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구에 대한 대처에서도 이 시기가 또 외구들이 상당히 출몰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남명조식은 외구에 대해서도 강력한 토벌책을 주장을 했고 평생 그 제자들에게도 외구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흥미있는 기록은 요즘으로 치면 그 제자들에게 모의고사 시험 문제를 보이는데 이 외적들이 이런 식으로 요즘 자꾸 도발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문제를 내고 실제 답안까지 제시해요. 답안 제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들이 뭐 공갈을 떨고 이러면 그냥 목을 확 뽑아버려야 된다. 아주 강한 표현을 쓰거든요. 바로 이런 스승의 가르침이 주요했는지 조식의 문화에서는 임진왜란 때 최대의 의병장이 배출됩니다. 임진왜란의 3대 의병장이로 불리는 곽재우, 정인홍, 김면 다 남명조식의 제자였고 특히 곽재우, 우리 임진왜란 때 의병을 처음으로 일으켰던 의병장 곽재우는 그 남명조식의 외손녀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국난기에 남명조식이 강조했던 실천성 같은 것, 특히 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뭔가 이 잘못되고 모순된 현실이 있으면 과감하게 저항하라는 정신이 의병장의 배출에서 확실히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명조식이 이제까지 퇴계이황 선생보다는 덜 알려졌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당쟁의 역사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1575년에 동인과 서인의 분당이 일어나고 1589년에는 정열이 병모 사건, 즉 기축옥사를 계기로 이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눕니다. 이때 그 남명의 제자들은 정인홍을 중심으로 해서 다 북인이 되고 이 퇴계의 제자들은 유성룡을 중심으로 해서 다 남인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북인과 남인이 아주 그 철저하게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었고 광해군 때는 우리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북인 정권이 한번 들었어요. 이때 북인 정권의 영수가 남명조식의 수제자였던 정인홍이었습니다. 이때 정인홍이 스승인 조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데 그것이 반대 세력에게는 아주 그 빌미를 제공합니다. 너무 이제 스승 남명조식만 부각시킨다라고 해서 정인홍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인조 반정은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연합해서 북인 정권을 완전히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인홍이 당시 나이가 89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북인 세력 그리고 북인의 영수였던 정인홍은 그 당시 서인이나 남인에게는 아주 그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 과정에서 북인의 우리 역사에서 잊혀졌고 북인 학문의 뿌리가 되는 인물이 남명조식이었기 때문에 남명조식은 한동안 우리 역사에서는 잊혀진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남명조식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특히 그가 추구했던 실평리학의 이론에 집착하지 말고 경과 의를 바탕으로 하는 그 유학자들은 실천이 우선이다라는 이런 정신은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배출이라든가 또 그 당시 어떤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 선비 정신을 표출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되었다라는 이런 점들이 지금의 시대에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알려지면서 다시 우리 역사에서 살아나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명조식의 실천하는 지성, 날카로운 비판자의 모습, 그리고 평생 처사로 살았고 처사로 불리기를 자랑스러워했던 이 남명조식의 그 사상과 정신은 바로 우리 지금의 시대에도 이런 인물이 다시 되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또 이 회한을 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